고령사회위원회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위원장이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난주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 위원장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토론을 듣기 전에 저는 사실 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런 TF를 구성했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를 약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2월이었는데요. 꼭 이제 1년 전에 위원회로부터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를 만들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로 위원회에서는 또 사회화된 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또 연구도 진행해서 발표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왜 돌봄 노동과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큰 변화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 화두를 붙잡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사회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누구를 위한 파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를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도달했고, 그것이 이제 4차 기본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저희 TF는 새로운 사회에서, 변화한 사회에서 돌봄은 이제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앞으로 점차 더 그 중요성이 강화될 그런 요소다라는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저희 TF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돌봄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것, 저임의 일자리,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직이 빈번하고 누구든 금방 그만두고 이런 식의 인상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연한 것일까? 이걸 좀 찾아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책 연구기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계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돌봄 대표한 함선유 박사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승우 박사님,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학 대표로 마경희 박사님, 사회복지학 대표로 김은지 박사님, 그리고 젠더법학을 대표하시는 구명 박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현장과 가장 밀접한 데서 돌봄 노동과 여성 노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오신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서 윤정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학계에서는 공교롭게도 저희 셋이 다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와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경제학자인 윤자영 교수님, 제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네, 동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내가 너무 친하니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김수정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여서 1년 동안에 한 10차례 정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돌봄이라는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사업들과 각종 일자리, 그 다음에 관련된 개념과 연구들을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여기는 사회학과,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여성학과, 그리고 법학과 이런 다양한 관점 속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가를 좀 큰 차원에서 제안을 하자라는 것으로 논의들을 좀 끌어나갔던 거고요. 그 점에서 오늘 진단된 것은 돌봄 노동이 도대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함선희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보육이니 요양이니 다 가르지 말고 돌봄 노동은 다 같이 이렇게 가자. 다 이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봅니다. 자, 이런데 지금 토론자로 모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의 진단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세 분의 현장을 대표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인데 한국 여성 노동자의 배진경 대표님을 모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최경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의 한미영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의 진단과 그다음에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진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연구 작업물을 내주신 여러 연구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무성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바꾸실 말은 없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돌봄 노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환경과 어떤 자본주의적 속성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들과 좀 약간 다른 특성으로는 이제 돌봄 대상자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고도의 감수성이 요구되는 공감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는 이것이 눈치껏이라고 하는 말로 폄하되어 왔고요. 이 주변을 살피고 조응하는 역량 같은 경우는 훈련되고 학습되고 발달시켜야 하는 능력이지만, 그냥 이거를 여성적인 특성으로 당연하게 여겨왔고, 그냥 여성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부되어 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산업적인 측면, 산업에서의 어떤 노동의 측면으로서 돌봄 노동을 바라볼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어떤 노동들과의 같은,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른 노동들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돌봄 대상자들을 돌보면 반복적인 움직임과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신체적 위험이라던가, 남성 중립적 제조업과는 다른 노동 환경, 그리고 재가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물리적, 성적 폭력과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산업안전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노동의 저평가에는 분명하게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92.5%가 여성입니다. 돌봄 노동은 여성 집중도가 매우 높은 직종이고, 여성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불안정 고용은 이제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차별로 비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직종 내에서의 차별은 오히려 인지하기가 쉽지만, 직종 종사자 전체가 차별받는 상황은 성차별로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이제 돌봄 노동자의 규모가 좀 말해주고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11%가 돌봄 노동자로 지금 추산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돌봄 노동자의 규모가 크지만 저평가로 인해서 여성 노동자 전체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있고, 비정규직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여성 노동에 대한 어떤 수준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유지, 존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돌봄 노동자들 중에서 50대 이상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김원정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돌봄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93.2%, 돌봄 서비스직
사무직 같은 경우는 76%에 이르는데 이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돌봄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중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직종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더욱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이 하는 일 그런 거 뭐 임금 낮게 줘도 괜찮지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 연령차별의 혐의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고령의 여성이 하는 노동에 대한 의도적 저평가와 생업으로서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저평가는 성별과 연령 차별이 중첩되어서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연령 차별 해소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차원으로도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게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에 대한 어떤 의존이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의 일부가 아니라 마치 질병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모범 노동자의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돌봄의 무임승차자로서의 존재할 것과 독립적 인간이라고 하는 강요를 거부할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돌봄의 권리와 책임이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돌봄 기본법과 같은 돌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위의 어떤 법 체계들을 좀 튼튼히 다져 놓으면서 그 맥락 안에서 돌봄 노동이 놓여져야지만이 이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정책 지형에서 돌봄은 사회 서비스로만 취급되고 있고 이는 돌봄은 굉장히 도구적으로 사고해서 돌봄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가로막고 돌봄에 대한 시각을 앙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돌봄은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활동으로서 사고되고 정착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일자리 나누기의 관점에서만 접근되고 있지만 나와 주변을 돌볼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점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다층적 접근도 함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의 이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돌봄직 종사자의 임금 평균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최저임금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다라고 하는 이꼴이 성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에서 7%의 상승률을 보여왔고 2018년에는 16.4%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분 요양 수가는 2008년 이래 동결 수준이었고 2018년에는 14.7%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의 임금 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장기 요양 수가와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2008년도 2.21에서 2020년 1.40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1.44에서 1.18로 사실상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해 왔는지에 대한 기준과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저임금으로 설계된 구조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독립적인 삶을 꾸릴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노동의 설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수가 인상 투쟁을 조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되는 노동에 대한 어떤 정부의 최저임금 미달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저임금 개선 이꼴 수가 인상 담론에 요구와는 좀 다른 것별로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은 원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원청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책임져라고 하는 요구가 민간 사업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체, 돌봄 노동자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부가 돌봄 노동의 저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추경식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경수입니다. 저도 먼저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실태와 진단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너무 훌륭하게 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더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돌봄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재평가하면서 표준 이동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돌봄 사회의 그 질을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배경에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돌봄 노동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된 거에 대해서 심각한 점들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돌봄 노동이 그동안에 근자 노동으로 되어 있다가 필수 노동이 부각이 되면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필수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 필수 노동자 중에 55.2%가 돌봄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노동에 대한 대책들이 돌봄 노동 쪽에서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필수 노동자 위원회에서 돌봄 노동자도 배제되고 이런 것들은 과연 돌봄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코로나 감염 시대에 지금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감염의 일기와 일자리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 방문 요양의 경우도 그 자가격리나 확진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일자리와 소득과 감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위험수당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금 PCR 검사를 일주일에 3번씩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도 일자리가 수시로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은 또 이런 요양보호사 돌봄을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나 의료직은 위험수당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이래도 된다라는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값싼 노동이라는 그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필수 서비스, 필수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좀 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제한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 돌봄 노동자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직무 숙련 보상 체계 운동화에서 그렇게 마련된 게 민간이나 공공 그 다음에 소속 시설의 구분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토론 이후에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그런 게 좀 제한이 되고 의제화되고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방문 돌봄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나 장애활동지원사나 이런 방문 돌봄 노동자들은 앞서 실태에서 굉장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 불안정 노동자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현재 45만 명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중에 37만 명이 재가 요양보호사예요. 그리고 이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월 평균 임금이 90만 원, 그리고 월 평균 근로 시간이 85시간. 이런 저임금 불안정한 이런 노동 속에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가가 시간당 수가가 되어 있는 거 방문 요양이 그 수가와 요양 수가, 시간당 수가가 그대로
방문 요양사들의 단시간 그 임금으로 연결되는 이런 제도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단시간 저임금을 기반한 그 어떤 제도와 수과의 모델이 아니라 상용 월급제 모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준 임금 체계를 정말 잘 만들고 그걸 보편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가 체계나 이런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지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가 체계 개편과 또 한편으로는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별도의 표준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장기요양 쪽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검토되고 요구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돌봄을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체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가족 공약으로는 돌봄 서비스나 특정 성별 직군의 경우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복지 영역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를 얘기할 때 이런 내용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7가지, 8가지 공약을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담보되지 않고 어떻게 어르신은 돌봄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 자체가 이게 부처 간에 그리고 각 영역 간에 다 분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걸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리체계?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미영 지부장님께 보육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지부 지부장으로 초대는 받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보육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먼저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높은 교사들 아동비율로 인해서 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식사 시간을 거르는 등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나 소화불량, 방광염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는 가짜 휴게 시간 그 관리대장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휴일 연차대체 합의서에 좀 강요를 받아서 연차 사용도 못하는 좀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아무리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해도 급여는 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일반 언론에 소수의 자극적인 사건을 일반화해서 보육교사에겐 아동학대, 잠재적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설치로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마치 좀 정당하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 보육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은 굉장히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 만내에는 그 보육교사 채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서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년 2월 권고사직이나 퇴고가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명에 달하는 약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인건비라는 명칭을, 민간가정은 기간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인건비가 포함된 보육료를 국가에서 똑같이 지원받고 있지만 근무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의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료의 높은 인상률을 감안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는 지침일 뿐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조항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보육교사들은 올해에도 역시 원장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었고, 보육교사 연차를 지원해주는 대체교사들은 국공립 1호 봉수중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임금 격차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보육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와 같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는 사례들이 25% 이상이며, 휴게 시간은 46.6%가 자유롭게 쉴 수 없고, 또 점심 식사 역시 원생을 돌보면서 업무의 연장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이 86.2%였습니다. 직장을 괴롭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1.8%고, 가해자로 78%가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나아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미화된 직업 이미지와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권리 인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권리는 제외한 채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노동권은 무시한 채 전문성만을 강조하고 책임감과 사명감, 열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던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권리 주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보육교사가 휴게시간, 연차 사용 시간의 수당 등 노동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낙인 찍혀서 보육 현장에 계속 근로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운영자의 원장 중심 조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권위는 절대적이라 원장 말에 말을 따르지 않으면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괴롭힘과 따돌림이 시작되고 해고를 당할 수 있기에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원장이 급식 비리나 회계 부정, 서류 조작을 저질러도 교사를 괴롭히고 회의백,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수많은 비위 행위를 해도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관리나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원장들이 많다 보니 요즘엔 대통령은 바꿔도 어린이집 원장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원장으로 인한 인사, 고용 불안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질 좋은 일자리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중심의 법제도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육교사를 필수 노동자에 포함하고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육정책은 늘 운영자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된 법령에도 보육회사 처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법이 아닌 지침으로 준용성이 떨어지며 미준용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환경이 열악한 보육 현장에서 보육 현장을 일하고 싶고 또 괜찮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전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비해 평가절하된 보상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노동과 숙련노동을 반영한 적정 임금 책정이 되어 모든 보육교사 임금을 동일한 체계로 일어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모든 어린이집의 정부 직영화입니다. 국공립 민간가정, 현재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건비, 기관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와 시설 등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의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초기업, 노동교섭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부는 어린이집별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어린이집과 달리 노동조건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모든 어린이집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에 비해 초기업 노동교섭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은 24만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향상에 매우 유의미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교섭은 기관 운영자가 아닌
국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또 이를 근거로 국가가 노동자의 교섭 방식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사 노동조건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결정 과정에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꼭 청취하고 반영하고 단기적 개선책으로 사용자의 괴롭힘과 비이행에 대한 자격정지, 위스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마련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한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서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감, 또 보육 전문가로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존중받고 보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세 분의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돌봄노동 저평가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토론으로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길 바라고요. 먼저 그러면은 윤자영 교수님부터 할까요? 특별히 뭐 질문을 주시거나 저희 이 발표 내용에 뭐 반론을 제기하신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거의 뭐 한 15년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래도 돌봄노동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걸 또 오늘 또 확인했고요. 세 분 의견 주신 걸 들으면서 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사실 저만 이제 계속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 우리만 아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걸 또 얘기하면 뭐가 새로운 얘기가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제 말씀 주신 거 보면 최규 선생님이 필수 노동자위원회에서 돌봄 노동자도 배제했다, 이런 또 새로운 충격적인 그렇게 필수 노동이라고 하더니 또 배제시켰구나라는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좌절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PCR 테스트를 그렇게 자주 받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선제 검사 이렇게 미리 설문하는 항목에 선제 검사를 누르니까 선제 검사가 가능한 직종이 쭉 있더라고요. 그게 다 돌봄 노동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라던가 요양보호사라던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멈출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스스로 계속 어떻게 코를 찌르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셨다는 사실에 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새삼스럽게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멈출 수 없는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조금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거의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또 이제 최저임금 얘기도 잠깐 다뤄주셨는데,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왜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기대서 개선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냥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기대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필수성을 인정해서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연구해 주시고 또 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2시간, 3시간으로도 모자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얘기는
이게 반복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저는 돌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중요한 만큼 나의 시간과 자원을 돌봄에다가 쏟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돌봄을 필요로 한 사람은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로 아동이 됐건 아니면 환자가 됐건 노인이 됐건 장애인이 됐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한 기준이 그만한 액수에 그만한 인력 기준에 그만큼의 노동이라면 결국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저평가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밀어넣는 것 자체도 역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그 정도에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수준을 높이고 그 경로 중에 하나로 돌봄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보상하고 좋은 직업으로 발전시켜서 좋은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